네, 반갑습니다. 국제통상법의 7주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포트 제출하셨죠? 예, 모든 학생이 다 지금 제출한 건 아니고 아마 또 좀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6주차고요. 저는 이제 7주차 녹화분을 강의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예, 리포트 그러니까 제출된 리포트를 보니까 다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고요.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산업 피해 구제 부분이죠. 예, 제 4절 산업 피해 구제, 그러니까 상품무역규범 부속서 1A, 우리 조영정 교수님이 이 상품무역규범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비의 구제절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반덤핑 협정, AD 협정이라고 그러죠. 엔티 덤핑 어그리먼트. 그리고 이제 SCM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그러니까 보조금이 상기 조치에 관한 협정이 있고요. 또 하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 개 협정인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반덤핑 협정, 보조금 및 상기 조치에 관한 협정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그리고 그 협정의 영문 부분하고 조금 관련되는 얘기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쭉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주요 몇 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분야 뭡니까?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에 관한 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반부에서 무역 행정 및 관리 제도에 관한 협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후반부, 최소한 이번 주 내에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 부분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협정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또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이 있고요. 자, 이런 협정들은 WTO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국들은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법률을 만들 의무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국제법 존중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법으로 WTO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무역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사항들인데요. 특별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에 관한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그리고 이 산업자원부 산하에 무역위원회가 있어요. 무역위원회. 그래서 이 무역위원회는 지금 독립관청, 독립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무역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 오서리티, 상위형 합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문적인 판단하고 무역 행정을 보조하는, 체계상으로는 물론 이제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고요. 무역위원회 장은 이제 장관급으로 이렇게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상무성 있고, 말씀드린 대로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행정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절차를 둬야 됩니다. WTO 협정에도 뭐 보조협정, 반덤핑 협정에 국내적으로 사법 절차를 둬야 되는 것이 하나의 회원국의 의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는 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 지방법원권, 지방법원급이죠.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50개 주로 돼 있는데 이 무역 행정 관련해서 불복이 있으면 연방 사안으로 봐서 CIT에 제소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행정법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등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 그리고 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산업피해 구제에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자,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 구제하는 절차를 정한다. 자, 수입의 증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분입니다. 불공정한 무역행위,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뭐 덤핑 행위랄지 보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방의 불법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실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고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렸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7호로 제정된 이래 2010년 4월 5일 일부 개정까지 총 6차례 개정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역사라고 할까요? 쭉 6차례 개정이 있었네요.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 그 통상법상 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 트립스 협정 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우리 나중에 그 무역 행정 관련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에 관한 협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WTO 협정에 위반되는 또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이 원산지라는 것은 무역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 표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이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자. 뭐 그렇게 했는데요. 뭐 뒤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협정에 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예, 그래서 이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리적 표시제도 그 지적재산권 보호협정 당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저명한 그러한
상품이라는 지리적 표시가 있죠. 예컨대 프랑스산 뭐 포도주랄지 캘리포니아산 포도주랄지 뭐 우리 순창 고추장은 어때요? 예, 우리 고추장으로 유명하죠. 순창. 뭐 이렇게 원산지 이 표시가 하나의 지리적 표시하고 연결되어서 그 상품의 품질 같은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거짓으로 표시해서 품질 등을 과장하여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덤핑 행위를 필두로 무역 수입의 급격한 증가랄지 이런 에 대한 어떤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입니다. 자, 누구든지 불공정 무역 행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서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 공부했죠. 서면 신청을 통해서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신청은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해야 한다. 도표에서 뭐 시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 결정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이걸 조사 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이 없거나 거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에게 과징금 부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하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이의 신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행정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은 해당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들에게 이제 신청, 조사 신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판정, 수입, 증가,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 판정, 산업 경쟁력 영향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 협정만을 공부하니까 조금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내 관련 법률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긴급 교재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교재 201페이지입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도의 의의가 뭐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원어로는 safeguards라고 하는데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동종 상품이어야 됩니다. 무역 행정은 원산지가 어디냐? 이게 동종 상품이냐? 직접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물품이냐? 이게 중요한 출발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이게 법문이 그러니까 법문의 그 내용이 그 논리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결정적으로 또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덤핑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 우려 부분은 그것이 이민은 급박하고 현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가 실제 결과적으로 발생한 것에 준할 정도의 그러한 우려여야 됩니다. 피해 위협이어야 돼요. 막연히 피해 위협이 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국의 대응 조치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덤핑 그리고 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그 원인이 특정 물품의 수입량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당사국의 어떤 불법 비난할 만한 어떤 불법성이 없어요. 뭐 기업 상대국 기업도 그렇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국내 어떤 긴급 조치 비슷한 것입니다. 긴급 조치 또 비상 계엄 뭐 이런 거 유사하게 어떤 법치주의 하나 예외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대방의 불법성이 없어도 일정한 중요한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 조치는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되 덤핑이나 보조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치라고도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자국이 수입 개방하기로 통상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만약 외국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어 수입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협정에 따라 수입을 제재할 수 없다면 그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한 나라의 산업이 붕괴한다. 그것은 WTO의 이념하고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건 상생의 개념이죠. 너 살고 나 살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윈윈 전략, 협상에 관련해서 윈윈 전략이 있듯이 예, 경제는 상생의 개념이고요. 이 국제법상의 의무라는 것은 뭐 비엔나 협약에도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제반 우리 그 국제법 원칙이랄지 무슨 경제나 시장의 기본 원리라는 관점에서 긴급 수입 제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무역 관계가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없게 되면은 우리 크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비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다 유연하게 협정상의 의무 준수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길을 협정 내에 제도적으로 열어둠으로써 협정을 유지시키고 자유무역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카트법 제19조에 이게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국제 수지상의 곤란을 이유로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12조.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18조 뭐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다. 우리가 가트법 처음 나오면서 말씀드렸죠.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회색 지대 조치하고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레이 에어리어 메저, 회색 지대라는 그레이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체제를 우리가 다자 체제로 보죠. 그러니까 다자간 통상 체제. 1940도 가트가 만들어질 때 그러한 다자주의 이념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인데요. 이때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가트 협정에 위반되는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여러 가지 탈법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오더리 마켓 어레인지먼트, OMA 협정이랄지,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 자율 규제랄지, 이런 것들, 이런 조치들은 이제 가트 체제로부터 뭐 양자주의적으로 일탈해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들은 자의에 따라서 협정을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수출 자율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정들은 가트 정신에 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호한 영역의 어떤 조치들, 이 회색지대 조치들을 보다 엄격하게 다자주의 이상으로 끌어들이자. 또 WTO 체제하에서 법치, 이 통상 법치라고 할까요? 협정, 법에 따라서 이걸 규율하자. 이렇게 나라들이 이제 인식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이 처음으로 독립된 협정으로, 그러니까 19조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뭐 반덤핑 협정이나 보조금 협정은 독립된 협정이 된 역사가 깁니다. 그런데 WTO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제도 그리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이 만들어졌다. 자, 수입 제한의 방법.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산업 보호에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어요? 수입 수량 규제. 수량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트법 11조에 따라서 수량 규제는 안 되는데 이 수입 제한 조치 요건을 갖춰서 수량 규제를 할 수 있고요. 수입 가격 규제, 뭐 행정적 규제 등이 있겠습니다. 수량 규제에는 수입 쿼타, 수율 자율 규제 등이 있고, 아까 나왔죠? VERS 수출 자율. 내가 자동차 10만 대 이상은 수출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가격 규제로는 관세 인상, 가격 감시제, 최소 가격 설정제 등이 있고, 행정적 규제로는 수입허가, 통관 절차, 수입 감시 제도. 허가를 받아라. 이제까지는 자유롭게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수입 허가를 받아라. 뭐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한달지. 뭐 이러한 유형의 규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 조치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 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WTO 원칙, 의무화, 회원국의 의무하고는 의무화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경쟁 산업에 적절한 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면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단순히 수입 규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내 산업을 잠시 보호하는 것은 그 보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국제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한 충격을 국가가 차단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원만한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분야 산업, 국내 산업이 붕괴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고요. 국제 경제적으로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항상 얽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가트 성립 이전에도 국가 간의 통상 조약에서 이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트 제19조에 규정되었다. 그런데 그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규정이 명료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적용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트 이후에 여러 가지 특히 7, 80년대 회색지대 조치 여기 나오네요. 회색지대 조치가 남용됐다는 것이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그 절차와 요건이 가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피하여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대신에 이와 비슷한 수출 자율 규제 조치, 시장 질서 유지 협정 등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소위 회색지대 조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이제 WTO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하나의 그 법 체계 내에 이걸 흡수하자. 그러니까 법 개념이랄지 요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크다. 네. 아까 이 부분은 아까 그 예외입니다. 예외적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에요. 23조. 무효화 침해 경우에 23조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회원국 의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 관련해서 28조 재교섭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표를 보면은 이제 세 개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쭉 1995년서부터 2007년까지 세계 전체 그리고 주요국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인디아의 경우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15번 발동했네요. 같이 많이 발동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10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WTO 만들어지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색지대 조치들을 미국이 많이 유지했었는데 막상 WTO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발동 횟수가 최다국은 아니군요. 터키 13회, 요르단 12회, 칠레 11회 이렇게 됐습니다. 자, 회색지대 조치는 그러니까 가트 체제로부터 일탈한 그러니까 양자주의적이고 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특히 이게 그 긴급 수입 제한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보상을 한달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 WTO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하에서는 그 조치를 발동하면 보상을 한달지 이런 법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지대 조치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서 하죠.
물론 어떤 나라마다 실력 차이가 있고요. 경제대국 또 정치적으로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협상한다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복 조치를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색지대 조치를 말씀드린 대로 그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신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국제무역상의 제한과 왜곡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70년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동경 라운드였는데 이때 이미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의제로서 이렇게 토론을 하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 의제로 상정되어서 WTO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WTO에 새롭게 들어온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의 주요 내용이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요건 하에서 이게 발동되느냐? 첫째,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수입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가트 의무 이행의 효과로서 발생해야 하고, 셋째,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의 동종이나 직접적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협을 주의한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입의 증가, 그러니까 상대국이 덤핑을 한다거나 보조금 매당한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죠. 단순한 수입의 증가가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그리고 자신은 같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떤 불법적인 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수입의 증가는 수입 수량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도 포함된다. 상대적인 증가라 하면 국내 소비에 대한 수입 비중의 증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가 2,000톤이고 수입량이 400톤 이었는데 국내 소비가 1,000톤이 되고 수입량이 300톤으로 변화되었다. 고 가정하면 수입 비중은 20%에서 30%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증가는 아니죠. 400톤에서 300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비율, 국내 소비에 대한 비율이라는 점에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WTO 협정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 요건 관련해서 수입의 증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증가도 해당이 돼요. 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같은 의무 이행 효과에 의한 결과. 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것은 관세 양호나 제반 협정 당시에 수익 개방을 약속한 시점에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나중에 발생한 걸 의미한다. 또한 가트상의 의무 이행에 의한 효과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트 협정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관세 양호를 비롯한 제반 의무 이행으로 수입 자유화 속에 무역 규제를 취할 수 없었고 이러한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트 의무, 자신이 약속한 관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관세 양호랄지 여러 가지 회원국의 가트 의무가 있죠. 그걸 충실히 지키다 보니까 도대체 이 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산업이 국내 산업이 심각한 지금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위협이 있다. 이거는 예견하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위협이 발생한다. 이때 국내 산업이라는 것은 수입국 내에서